야, 요즘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제 여고에 있는 남자 선생님이 애가 자니까 이게 깨운 거야. 툭툭 쳐가지고. 근데 얘가 선생님을 어떻게 했냐면 성추행으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는 학생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렇게 깨웠는데, 그거를 이제 성추행을 했다. 기분 나쁘다 해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직위 해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나온 기사예요. 2021년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뭐 또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8대1로 싸웠는데 원래는 2명 이상이 1명을 이렇게 패거나 이러면 특수폭행입니다. 그거는 얘가 당한 건데 그거를 지금 쌍방폭행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싸운 게 아니지. 솔직히 다굴 맞은 거지. 이거 다구리 깐 거잖아. 걔는 지금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경찰들은 계속 쌍방폭행이라 주장을 하니까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도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볼게요. 물론 더 선배님들도 계시고 더 윗세대도 있지만 일단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솔직히 좀 심하긴 했어요. 심했죠. 예, 교실에서 뭐 담배 피시기도 하고, 뭐 때리는 건 뭐 기본이었고, 맨날 몽둥이 찜질에 뭐 툭 하면 뭐 머리 맞고, 그냥 엉덩이고 허벅지고 발바닥이건 뭐 손바닥이건 나만한 데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기싸대기도 이렇게 날아오기도 하고, 뭐 그때는 솔직히 좀 심했어요. 심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 선생님들은 또 그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훈육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신 분들이니까. 물론 너무 도가 지나치신 분들은 전 솔직히 폭력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제 체벌과 훈육은 필요한데 요즘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른으로서 컨트롤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대학 내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정문에서 남자 여자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선생님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른들이 진짜 뭐라 했습니다. 더 옛날 같았으면 진짜 기싸대기 맞았죠. 어른들한테. 그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요즘에 막 이제 어른이 조금만 이제 뭐라고 해도 뭐 다우리 까서 죽이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나 보니까 사실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얼어붙고 어려워지게 된 게 정치의 탓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동인과 서인, 뭐 남인과 북인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뭐 사화 발생하고 한국하고 지들끼리 막 복수열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죠? 붕당 정치를 하다가.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래요. 맨날 좌다 우다 맨날 싸워요. 이번에 또 대선 되면은 또 이쪽에서 또 이제 반대편은 또 이제 깜빵 가겠네, 누가 가겠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심지어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뭐 UFC 경기 봅니까? 왜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도둑놈들이 나라를 망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노인의 경로사상도 없어지고 사실상 뭐 가장으로서의 뭐 권위도 사라진 시대고, 뭐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을 했는데 자꾸 의무만 짓고 책임만 떠넘기니까 요즘에 뭐 설거지론도 자꾸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좀 암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건을 딱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야, 불과 내가 어렸을 때랑은 너무 상황이 다르구나. 이웃 간에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뭐 90년대 또 아니야. 솔직히 2000년대 초반 정도만 해도 같은 빌라라든지 같은 동네 사람들은 웬만큼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삭막했어도 뭐 반상회도 하고 같이 뭐 협의해서 청소도 하고, 심지어 저희 집에서 누나가 산후조리 하고 있었는데 아랫집 아저씨 뭐 부부께서 쿵쾅거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은 막 칼로 쑤시잖아. 근데 그 당시 다 이해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윗집에 좀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부족해지고 악만 남은 거예요. 왜 그럴까? 삶이 팍팍하니까. 뭐 정치인들은 뭐 공익이답시고 뭐 개발을 해가지고 공공에 해야 될 걸 지들 이제 뒷주머니에 챙기고. 그러니까 배운 이런 엘리트 고위 공무원들이 자꾸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는 점점 잘 나가고 뭐 엔터테인먼트는 잘 나가는데 실제 서민들의 삶은 너무 팍팍한 거야. 그러니까 힘드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놈들에게 좀 당하지 말자. 좌가 우다 뭐 이딴 거 말고 제3 인물 중에서 우리가 뭐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엔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후보는 솔직히 허경영 후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입지전적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을 딛고
그렇게 정치에 입문도 하셨고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사회에서. 그죠? 뭐 검찰총장도 하셨고 뭐 도지사도 하셨고 시장도 하셨고 인물적으로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맞아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인데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 허경영 후보를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계속 봤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도 뭐 허경영 얘기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부터 꼈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전 바보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뭐 화성인 바이러스 기억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공약을 집중해 보고 그거를 이제 현실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30년 전부터 그런 공약이 똑같은 비전이 있는 후보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려고만 해도 청약도 하늘의 별 따기지. 뭐 청약이 되고 솔직히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은행은 이자 잔치하지. 서민의 빚 가지고. 서민들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부터 일반 서민들, 샐러리맨들 희망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가난해서 다 집을 샀단 말이에요. 뭐 월세 살다 전세 살다가 자가를 구매를 했었어. 근데 지금은 집을 하나 사는 거 자체가 꿈이 된 시대잖아요. 그런 꿈을 모두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자포자기하고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월급 들어오면 뭐해? 뭐 4대 보험에서 뭐 떼가, 뭐 국민연금 떼가, 뭐 그저 그 안에 다 떼가잖아요. 고용보험부터. 그리고 뭐 핸드폰 요금, 식비, 통신료, 그러다 보험료, 뭐 교통비 그러다 조금 뭐 아껴 써도 결국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돈을 안 쓰면 나중에 또 세금으로 더 연말정산 토해내잖아요. 뭐 환급해주는 거 뭐 빼고 어쨌든 써야 되는 구조잖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던 게 이런 삼삼 공약에 대해서 좀 많이 봤는데 확실히 됩니다.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사채 동결했어요. 긴급조치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사채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사채이자를 싹 정리해줬습니다. 이게 뭐냐? 일본의 아베노믹스죠. 일본의 부채는 국가 부채는 260%뭐 이렇게 돼요. 뭐 미국이나 중국 하면 뭐 160, 170% 되는데 한국은 뭐 4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 국가 부채는. 국가는 굉장히 잘 사는데 왜 서민들은 가계 부채가 왜 우린 100%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OECD 중에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초부터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때 제가 저번에도 제 영상에서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역사라든지 과거의 사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일본의 버블 경제 저리 가라 할 정도 쇼크가 올 것 같아요. 집값은 뚝뚝 떨어질 거고 매매도 안 될 거고 뭐 집값이 한 뭐 5억이다 8억이다 해서 대출을 막 이빠이 받아놨는데 집값은 뚝뚝 떨어져. 근데 돈은 갚아야 돼. 은행에서 자꾸 상환하라고 난리야. 그러다 보면 이제 경매되는 게 속출을 하게 되고 점점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가에서는 뭘 해주는 게 없어. 그저 세금 뜯어간 다음에 뭐 몇만 원 주겠다.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잖아요. 뭐 4만 원, 몇만 원. 물론 지금은 철회했지만 1년에 해봤자 뭐 48만 원. 뭐 그거 받아가지고 됩니까? 뜯어가는 게 더 많은데 국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도둑놈들이 많다라는 게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오죽했으면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가 재조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여러 유튜브라든지 뭐 좌우할 것 없이 그런 방송사나 컨텐츠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 뭐 가세현 같은 데서도 이제 방송을 촬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강선범 TV, 뭐 아시아 투데이, 뭐 굉장히 많아요. 뭐 TV조선부터 해가지고 뭐 이봉규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코미디한 뭐 부분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과 공약의 비전과 정말 진지함을 한번 눈여겨보면 절대 다른 후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에 미국에서 꼴찌였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리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돼서 중국을 굴복시켰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허경영 후보의 그런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민생에 정말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1억 원씩을 지급합니다. 18세 이상부터.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소득이 없으신 노인이신 아버지, 어머니도 1억씩 2억이죠. 저까지 하면 3억이죠. 거기다 국민배당금이 저는 이제 18세 이상이니까 150만 원씩 들어오고
부모님들은 건국수당 70만 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노령수당 그때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 정책에 다 삼삼공약에 어떻게 보면 카피한 거죠. 70만 원 하면 220만 원, 부부 하면은 440만 원. 제가 결혼하면 300. 또 노인 되면 건국수당 나와서 220만 원.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면 뭐 국가 예산을 뭐 성인지 예산 뭐 38조 뭐 40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다 예산 닦아 쓰고 배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호화청사라든지 뭐 무슨 예술의 전당 같은 거 뭐 짓고 무슨 박물관 짓는데 그거 운영비가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 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멀쩡한 보도블록 막 뒤집어 엎질 않나 어떻게든 돈을 낭비하려고 얘들은 돈을 쓰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재조명을 안 하고 국민들조차도 콧방귀를 낀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진짜 OECD 세계 10대 경제대국.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지고 의존하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가스. 그거 없으면 걔들은 뭐 인플레도 오고 하는데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뭐 제조업, 반도체, 뭐 수출, 무역, 뭐 방위산업, 뭐 에너지. 우리는 다각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통화사업부터 다 체결돼 있고. 굉장히 강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빵빵한 나라인데 우리 같은 나라가 이렇게 돈 걱정하고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한다고 지금 국뽕 맞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그런 가치들 한국인들을 뭉치면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셉니다. 그런 저력을 발휘하려면 옛날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 슬로건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멸할 것이냐 아니면 번영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투표를 잘못하면 우린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지금 인구는 2022년 1월부터 사실상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 뭐 살아있는 사람 더 많을 거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뭐 줄어드니까 사실 인구가 줄어들겠죠. 이제 5천만도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이런 정말 암담한 시대에 국민 배당금과 3.3 공약 이게 아니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한 번쯤은 진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결혼하고 애 낳고 굳이 비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돈이 더 생기는데. 그리고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부부 금술 좋아지고 섹스리스 부부도 없어져요. 왜? 애들이 아버지 얼굴을 못 봐. 엄마 얼굴도 못 봐. 맞벌이 하면.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바깥으로 돌고 비행 청소년 되고 부부들끼리 섹스리스가 되고 우리나라의 외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이런 것도 다 줄일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3.3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압류가 안 되는 배당금이 국가에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돈이 생기고 결혼하면 또 국가에서 무이자로 이제 3억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저 사람하고 갸우뚱할 때가 아니고 진짜 공약을 보세요. 옛날에 뭐 연개소문도 흥선대원군도 미친 척을 했었죠.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바뀌고 저도 살고 그때 가서는 저를 한번 재평가를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지금은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허경영 후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